국왕분리선리 신문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경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악몽 때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 한나라의 왕이 꾼 10가지 기이한 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이야기로 오늘 분석을 시작해보죠. 그건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왕이 꾼 꿈들이 하나같이 너무 상소롭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말이 입과 꽁무니 양쪽으로 여물을 먹고 어미소가 자기 송아지의 젖을 빨고 흐르던 시냇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는. 상상만 해도 좀 등골이 오싹한데요? 그렇죠. 왕은 이게 자신이나 왕국에 닥칠 재앙의 징조라고 생각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고대 문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왕을 공포에 떨게 한 이 10가지 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꿈들이 단순한 악몽을 넘어서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섬뜩한 현실감을 주는지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왕은 잠에서 깨자마자 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해몽가랑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네, 그랬겠죠? 그리고 묻죠. 내가 꾼 이 10가지 꿈은 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자 한 바라문이 나서서 정말 끔찍한 해몽을 내놓습니다. 네, 이 해몽이 왕의 공포에 아예 기름을 붓습니다. 바라문은 이 꿈들이 아주 나쁜 징조라면서 재앙을 피하려면요? 왕이 가장 아끼는 왕비와 태자 그리고 신하랑 노비까지 전부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심지어 왕의 모든 보물까지 불태워야 한다고요. 당시 사회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믿음과 공포에 얼마나 쉽게 휩쓸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니, 나라를 구하자고 사랑하는 가족이랑 충신을 다 죽이라니? 이건 뭐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파멸이잖아요. 맞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에게 그때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바로 만이라는 이름의 왕비였죠. 네, 이 왕비가 아주 현명하고 이성적인 제안을 합니다. 왕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을 살 때 진짜인지 알려면 돌에 갈아보는 법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이 계시니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 그 지혜를 구해보시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결국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첫 마디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뭐였나요?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그 꿈은 지금 당신의 시대가 아닌 아주 먼 후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는군요. 그렇죠. 나의 불행이라는 개인적인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보편적 경고로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꿈들이 후세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탐욕과 질투에 빠져서 자비심 없이 살아갈 때 나타날 현상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경고로 판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그 기이한 꿈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사회 윤리가 무너지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 가득 찬 두 개의 병이 서로 기운을 교환하지만 가운데 텅 빈 병은 외면하는 꿈. 이거 요즘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나 그들만의 리그가 바로 떠오르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부유층이나 권력층을 상징하는 가득 찬 병끼리는 서로 부와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지만 그 사이에 낀 텅 빈 병,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양극화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서 아예 다른 세상처럼 교류가 단절된 사회의 양극화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런 사회적 단절 속에서 개인의 탐욕은 더 심해지겠죠? 두 번째 꿈이 정말 귀괴한데요. 말이 입과 꽁무니로 동시에 먹는 꿈. 이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잊히지가 않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이권을 챙기는 요즘 뉴스에서 보는 일부 부패한 공직자들의 모습이 바로 겹쳐 보이는데요. 네, 단순히 탐욕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입으로 먹는 건 국가에서 주는 정당한 녹봉,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는 보상이에요. 네네. 그런데 뒤로는 꽁무니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죠. 이건 시스템을 악용해서 얻는 부당이득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상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정확히 꼬집는 겁니다. 개인의 탐욕이 이렇게 만연하면 다음은 시간의 질서나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마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꿈이 한 쌍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린 나무에서 꽃이 피는 꿈과 어린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꿈입니다. 이건 뭐랄까?
조기 교육의 폐해라든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려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훌륭한 연결입니다. 실제로 두 꿈은 사회적 시간표가 통째로 무너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 나무의 핀 꽃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나무가 때이르게 화려한 꽃에 피우듯 젊은이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과 음욕에 빠져 서른도 되기 전에 백발이 되는, 즉 빨리 소모되고 쇠약해지는 번아웃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어린 나무의 열매는 더 직접적인 사회 문제겠군요. 그렇죠. 나무가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세태를 경고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녀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회적 윤리와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죠. 모든 것이 제때를 기다리지 못하는군요. 네,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의 비극이죠. 이렇게 개인의 윤리와 성장의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가정으로 그 균열이 번지겠네요. 5번째 꿈, 한 남자가 새끼를 꼬면 뒤에 있던 양이 그 새끼를 먹어버리는 꿈, 이 바로 그 이야기인가요? 네, 가정의 붕괴, 특히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새끼를 꼬는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 양이 공들여 꼰 새끼줄을 낼름 먹어버립니다. 이건 배우자가 집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상대방의 벌어온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서로를 지탱해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신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7번째 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 무너진 순리라는 주제가 그야말로 극단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미소가 거꾸로 자기 송아지의 젖을 빠는 꿈은, 아니 다른 꿈들은 사회 비판으로 이해하겠는데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미지네요. 생명의 근본 원리 자체를 거스르는 느낌이라 소름이 돋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죠. 마땅히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존재를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도덕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식에게 의존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심지어 어머니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 그 돈으로 살아가는 인륜이 완전히 무너진 세태까지 묘사합니다.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는 이 꿈은 사회의 다른 모든 붕괴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근원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사회 전체의 질서가 뒤집힐 차례겠군요. 6번째 꿈, 여우가 금평상에 앉아 금 그릇으로 밥을 먹는 꿈. 근데 언뜻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성공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이게 부정적인 예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상징은 용이 아니라 여우라는 점입니다. 용이 상징하는 지혜나 덕,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여우가 상징하는 교활함이나 아첨, 속임수로 부당하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능력주의가 실현된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가치 체계가 완전히 전복돼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밀려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수 없게 된 혼란스러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위기죠. 중심이 썩어가는 거군요. 9번째 꿈이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못의 중앙은 흐린데 가장자리는 맑은 꿈. 이건 마치 나라의 지도를 보는 듯한데요. 네, 정치적 혼란을 아주 시각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 즉 수도는 정치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불효하며 무질서한 흙탕물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방 지역은 평화롭고 질서가 잡혀있는 맑은 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중심이 재균형을 못하고 부패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현상, 즉 중한 권력의 붕괴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불신이 만연한 상태. 그게 8번째 꿈과 연결되는군요. 4마리 소가 사방에서 달려와 싸우려다 직전에 사라져버리는 꿈. 이건 뭘 의미하나요? 사회 전체의 진실함이 사라지고 위선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 가뭄이 들어 모두가 비를 기원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칩니다. 마치 사방에서 달려오는 소들처럼 거창하게요. 하지만 결국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구름이 흩어져 버립니다. 소들이 싸우지 않고 사라져 버리듯이요.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위선이 공동체의 염원마저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자연의 조화마저 깨뜨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해서 가정의 붕괴, 사회 질서의 전복, 정치적 혼란과 불신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붕괴가 향하는 종착역이 바로 10번째 꿈이겠군요. 시냇물이 온통 핏빛으로 흐르는 꿈. 그렇습니다. 이 꿈은 앞선 모든 문제의 필연적인 귀결, 즉 끝없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다투며 군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피가 강을 이룰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죠. 부의 양극화, 부패, 도덕적 타락,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신 같은 모든 붕괴의 에너지가 결국 폭력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오는 상징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해몽을 들은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시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예언을 들었으니 절망에 빠졌을 법도 한데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경전에 보면 왕은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기쁨을요? 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작은 그릇에 기름이 넘치려 할 때 더 큰 그릇을 얻어 안전하게 옮겨 담은 것 같다. 막연한 공포가 가장 무서운데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자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겁니다. 아,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왕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현명한 조언을 해준 왕비 마니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포를 조장하며 끔찍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바라문들의 복록은 모두 빼앗아버리죠. 네, 그리고 선언하죠. 다시는 이교도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기이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공포를 이용하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차분하게 길을 안내하는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왕의 변화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한 왕의 악몽을 통해 들여다본 고대의 예언, 국왕분리선지신몽경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부의 양극화, 정치 부패와 리더십의 위기, 세대 갈등, 가정의 붕괴,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까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경전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경고등일 겁니다. 인간 사회가 탐욕과 불신, 자비심의 상실이라는 길로 들어설 때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생생한 상징을 통해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꿈의 해석을 통해 왕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선택했듯이 우리 역시 이런 고대의 지혜를 거울 삼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꿈들이 아주 먼 후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0가지 모습들, 끼리끼리 교류하는 사회부터 자연의 순리마저 거스르는 관계, 위선으로 가득 찬 텅 빈 외침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먼 후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일까요?